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2년 만에 국빈 방미, 성과와 의미는? 돈봉투 파문 일파만파. 군벌 간 무장 충돌, 지금 수단은? 자,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하죠? 자, 법률 토크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자, 먼저 12년 만에 국빈 방미, 성과와 의미는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섰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 연설 등의 일정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총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자,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최근에 연설도 화제가 됐었고 또 노래까지 부르셨죠, 만찬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인기를 또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7번째였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그중에서 영어 연설은 5번째였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의원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건 네. 의원들과 어떤 의미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연설을 하면 또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척도 같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기립박수입니다. 기립박수인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기립박수를 세봤더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5번을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6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 26번의 26번. 기립박수를 이야. 받았어요. 네. 이 26번의 기립박수는 기록을 따지면 비영어권 그런 외국 정상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던 기립박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거든요. 네. 이스라엘 총리가 어찌됐든 영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예. 그 이스라엘 대개 그 대통령들은. 그런데 총리들은 그런데 25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받았네요. 제가 이렇게 직접 뭐 공식 기록으로 따지진 않지만 가장 외국 정상들이 받은 걸로서는 가장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영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네. 그 쭉 줄을 서서 연설문에 직접 사인을 받거나 또는 셀카를 찍으려고 의원들이요? 네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는 데 걸린 시간만 한 10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연설이 와닿거나 또 인상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연설에서 예. 여러 가지 대목에서 사실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를테면 자유와 평화를 강조하는 대목과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또 한국전에 참전했던 대령의 고인이 된 대령의 손녀를 소개하는 장면, 그리고 또 거짓 정보와 그다음에 선전 선동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그런 장면. 그 얘기는 또 왜 나왔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극우주의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 표를 빼앗겼다.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러자 이 극우주의자들이 헌정사상,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회를 유린합니다. 그 의회 본회의장을 유린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바로 그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 선전과 그 허위 정보로 인한 그런 그 유린 사태, 그 현장에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를, 위기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부분, 뭐 이런 대목들이 서로의 어떤 공감을 일으키고 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큰 박수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또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 정상은 현재 시각 26일 미국 백악관에서 저희가 회담을 가졌고 총 77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번갈아서 내놓으면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는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국빈 방문은 공식
공식 방문으로 공식 방문이나 혹은 신문 방문보다 차원이 더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뭐 국빈 만찬이라든지 예포라든지 그 중에서 이제 회담도 역시 정식 회담이 있고 토인수 회담이 있고 확대 회담이 있고 의제에 따라서 상당히 긴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장장 한 8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이 눈여겨볼 대목이 미리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부터 어떤 선언문이었어요. 이 선언문이 뭘 뜻하냐면 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도발로 핵 공격을 받았을 시에 그 전략 자산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알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 도발을 그러니까 당하고 이 폭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은 또 누구든 어쨌든 북한 앞에서 누구든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대답인 것 같지만 예. 좀 더 따져보면 뭉뚱그려서 포괄적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겠다라는 말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핵 도발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즉시 거기에 대해서 핵과 관련된 응전을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면 네. 그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번 워싱턴 회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즉 공동 문서화했다. 네. 문서화했고 어떤 걸 문서화했느냐? 즉 우리 대한민국이 핵 도발을 당했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그런 이 선언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주도하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공동으로 또 기획하고 실행력을 제고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의 주도하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핵과 관련돼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네.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냐하면 바로 그 NCG라는 것을 이번에 실현시켰어요. NCG가 뭐냐면 네. 협의체예요. 예.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사실 협의체는 많습니다. 국방과 관련해서 국방차관, 외교차관 2+2의 회담이 따로 있고 또 국방장관끼리의 회담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드는데 이건 N자가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처음에 N자가 들어가면 뉴클리어예요. 핵이에요. 핵. 핵과 관련돼서 컨설터티브 그룹, 즉 협의 그룹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나토가 NPG가 있어요. 네.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나토는 미국과 만약에 나토가 핵에 침공해 닿았을 때 NPG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 계획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핵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개념과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우린 NCG라는 핵 협의 그런 그 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고 언제 전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하면서 핵 도발에 대응한다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예. 나토와 유사한.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주 부정기적으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의 핵 자산을 전개시켜 왔어요. 뭐 죽음의 백조라는 B-52라든지 네. 뭐 이런 B-2라든지 이런 핵과 관련된 그런 전략 자산들을 부정기적으로 그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정기적으로 하겠다. 즉 북한이 도발하면 그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이를테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90일 동안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작전에 수행할 수 있고 또 북한의 아주 근접한 지역에서 20기에 달하는 핵 자산을 그대로 쏟아 부을 수가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북한으로서는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전략 자산입니다. 예. 이런 오하이오급 핵 잠함을 정기적으로 우리 동해 안에 전개시키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것이 한반도에 있어서 힘의 우위에 의한
확장 억제, 즉 이것을 뭐 이 전쟁을 일으킨다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끔 하는 힘의 우리가 한미 동맹이 바로 힘의 완전한 어떤 우위를 장악함으로써 핵 도발에 어떤 엄두를 못 내게 한다는 그런 확장 억제의 뜻 그대로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담겠다는 겁니다. 담아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선언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네, 된 듯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예. 네. 자, 사실 며칠 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여론은 며칠 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쭉? 계속 지속돼 있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 며칠 전이라는 건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를 이제 며칠 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뭐 6월 그다음에 작년 12월, 올 1월 연달아서 미국의 의뢰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또는 우리나라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각각 그 핵과 관련돼서 핵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은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20에서 21일 양일간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네. 56.5%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의 어떤 결과들은 어떤 것은 한 70%가 넘고 뭐 60%가 넘고 핵 무장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비율을 따지자면 사실상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좀 부족하다, 아쉽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 담긴 그런 그 미국의 전폭적인 그런 이 함께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이냐면 한반도의 핵을 어떠한 핵이라도 고정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전개한다라고 했지 여기에 배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배치는 하지 않는다. 않겠다. 그리고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NCG라든지 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워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그 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치를 하려면 미국과 아무리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선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남아있던 전술핵을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 핵이 아무리 위험스럽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한다면 바로 군축에 대한 문제가 돌입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어쨌든 배치나 핵무장은 아직 거기 단계에서 그 직전 단계에서 미국과 일단 미국의 어떤 그런 전술적인 자산을 확실하게 약속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이번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협정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은 걸 하면 탈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실 거인가도 또 관심 쏠렸었는데 이렇다 할 논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보이네요.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이나 뭐 여타의 어떤 일문일답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연설에서는 좀 포함이 됐죠. 우크라이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혹시나 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아니야 미국에.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즉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였는데 이 국회 의회 연설에서도 사실상 100여 개 국가가 지금 표명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 침공을 규탄한다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직접적인 우려는 지금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뭐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렇군요. 자, 두 정상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했습니다. 자,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다라면서 높이 평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연원을 봐야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8년 동안 부통령이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외교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돼서는 뭐 수십 년 동안 어쨌든 국회의원의 활동 동안 내내 외교에 가장 전문가였고 맞습니다. 또 이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소미아도 아베와 관련해서 지소미아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 이 지소미아의 체결은 사실상 미국이 뒤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압력을 넣냐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돼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종집을 내라. 네. 더 이상 또다시 어떤 그런 그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지난 50년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이 일로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당시에 그렇게 압력을 실질적으로 넣었던 사람은 웬디 셔먼 당시 차관보고요. 네. 근데 그 웬디 셔먼이 지금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아. 무엇을 뜻하냐면 또다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일 관계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동북아에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응하고 또 중국과 관련돼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만 해협에 또 다른 어떤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이 동북아와 대만 해협 문제를 함께 지금 관리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일 갈등을 이렇게 잠재워야 그 리스크를 풀어야만 이 블록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소미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위치였느냐?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알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쨌든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지소미아가 다 깨지고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당연히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 또는 웬디 셔먼 당시 차관보였던 지금 국무부 장관 이런 외교 라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 다시 복원돼야 된다라는 게 미국 외교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엄청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압력을 넣고 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한일 회담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성과가 크다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김기현 대표는 지난 5년 동안의 어떤 비교를 했습니다. 종전 선언에만 민주당 정권이 집착을 해서 굴종적 대북관으로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고도를 이루는 시간만 벌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역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악화되기만 했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핵 위협에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실익이 없었다라는 비판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특인제 이재명 당대표 거의 알아서 한 수 접는 호갱 외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은 주기는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갖고 온 게 뭐냐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뭐 외교 참사로서 국민과 함께 참혹한 심정이다.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외교의 무원칙을 보이고 경제는 미국에 들러리 섰는데 그쳤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당별로 그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다른데요. 네. 잘한 건 잘하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서로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또 넷플릭스의 테스 서렌도스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후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조 3천여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네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순방에서 이제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이 네. 얼마를 유치했느냐. 매번 아. 그게 이제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영업사원 1호다. 내가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네. 지금 나토 순방도 그랬고요. 또 네. 이제 계속 미국 순방 뭐 다 합쳐서 그때마다 얼마를 유치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넷플릭스가 네. 말씀하셨듯이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2016년부터 따져 보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2배를 앞으로 4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OTT가 혹시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잠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를 세계화하는데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됐다는 점은 또 장점이었다고 볼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의 어떤 투자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세계에 알리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자, 그런데 이를 두고 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거꾸로 대한민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고 착각을 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또 빠르게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양영영 의원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한 기업에 투자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투자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그 정부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도리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뭐 OTT 업체에 투자할 그런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 제목만 보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왜 우리 세금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네.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바로 삭제를 했고요. 비난이 이어지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이제 조금 더 비판을 받습니다. 이미 투자가 확정됐는데 사진만 찍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면 투자한 사람과 사진을 찍지 투자하지 않을 사람과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라고 네. 하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삼가야 된다. 그렇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넷플릭스 투자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투자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것을 두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많다고요. 네. 예. 일단 뭐 야당은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은 선출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지 부인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네. 어떤 일정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권이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비난을 했고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 함께 그 방미해서 방문 일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일정을 모르고 그냥 어떤 그런 행사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것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입장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좀 휴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네. 물론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외교잖아요. 네. 외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교에 대한 비판은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즉 현재 어찌됐든 그 대통령 부부가 함께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외교를 아직 끝내지 않는 상황에서 중간에 일정 보고 문제 등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상 외교 일정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어떤 것도 외교 일정이 끝난 다음에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혹은 잘한 점을 얘기하고 공과 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교 활동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 그 상대국에 가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비판은 야당으로서도 사실 조금 선을 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같이 이렇게 방송을
자주 했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평론가님께 그 정치 성향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쭤보니까 저는 네. 그런 게 따로 없이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네.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비판할 땐 하고 또 잘하는 건 칭찬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와닿았었는데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 부문 성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와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 미국 6개 첨단 기업이 우리나라에 약 2조 5천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 부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에너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수소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에너지원을 떠나서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전략 자산이 됐잖아요. 70년대에는 석유가 전략 자산이죠. 석유가 없으면 거의 석유와 둘러싼 어떤 거의 전쟁 수준까지 네. 국가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는 반도체로 바뀌었고 또 수소 역시 이제 전략 자산으로서의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러니까 그 수소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번 그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밝힌 겁니다. 네. 수소 분야에 투자를 결정한 에어 프로덕츠는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터미널 등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 뭐 공장을 뭐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지금 약속을 했고요. 뭐 반도체 분야도 그린 트위드나 세미컨덕터 같은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야에서 총 지금 59억 달러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좀 유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인물 중에 무슨 말을 하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남자 있죠? 네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도 만남을 가졌는데 네.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적극적으로 한국에 방문도 하겠다. 그리고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관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테슬라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지요. 일론 머스크 팬들도 많고요. 네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기가팩토리 뭐 투자를 지금 요구를 했고요. 이건 일론 머스크와의 어떤 접견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투자에 대한 어떤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최우선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건 한국을 방문해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결과는 일론 머스크의 방한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네. 자, 아까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바쁜 일정을 보내고 현지 시각으로 내일이죠. 29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 전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또 의견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24일 날 출근했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한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가 54% 도움이 될 것 같다가 42%인데 중요한 건 네. 이게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기대 수준이 높지 않는데 이제 그 과정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4분의 3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네. 남아있는 일정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해서 석학들과 대담을 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부문과 관련된 투자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물어볼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버드대 연설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연설로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어저께 벌어진 그 국빈 만찬에서의 노래와 그 다음에 그 연설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와 어떤 뭐랄까 메시지를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 임팩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마 돌아온 다음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기대 수준이 아주 높지 않았던 만큼 도리어 더 예. 호응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자, 하지만 또 국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진행이 되면서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또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또 뭐 한국의 기가 팩토리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점 이제 기대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또 평가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일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한 이종근 평론가님의 전반적인 평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공과 가를 얘기한다면 공은 어찌됐든 미국의 친한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SNS를 통해서 국빈 만찬에서의 퍼포먼스가 확산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는 공이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 나름대로 사실상 그 굉장히 공을 들인 어떤 선언이고 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적지 않다라는 것. 근데 이제 과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IRA와 관련된 부분, 칩스 법안, 그러니까 IRA와 관련돼서 지금 그 고충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확약을 받지 못했다. 예외 네. 조항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투자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반도체 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된 약속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또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1호 영업사원,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또 대표해서 가셨으니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토크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돈봉투 파문 일파만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해서 본격 대비에 나섰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난 화요일이었죠.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출국 금지라는 건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이고요. 네. 뭐 예상됐지만 상당히 지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에서 벌어졌던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캠프를 총괄 지휘하고 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한 사실상 수혜를 입은 사람은 송영길 대표거든요.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수사는 돈을 모으거나 돈을 전달하거나 이 사람들의 혐의보다 더 위중한 게 총괄적으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송영길 당대표니까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으로도 송영길 대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돌아왔고 아직 소환은 뭐 일정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출국 금지부터 선언한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지금 공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 전 대표의 출국 금지 조치는 그가 돈봉투 의혹으로 최종 수혜자이자 중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측이 검찰에 나가겠다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지만 사실상 검찰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요. 예, 지금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돌아오자마자 바로 검찰에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건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죠. 자진 출두하는 건 사실상 이런 거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자백을 하러 출두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모른다. 그리고 나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자진 출두하면 사실상 검찰 입장에서는 물어볼 말들이 다 많잖아요. 내가 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말들은 이미 그 전에 증언할 소환자들이라든지 각종 증거를 통해서 다 물어볼 말들을 정한 다음에 소환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출두하겠다라고 네.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요. 예. 그러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러면 진술서를 쓰겠다.
서면으로 진술서를 쓰겠다. 역시 뭐 그 검찰에서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게 검찰이 지금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니까 검찰은 아직 그 진술서 자체가 사실상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진술서가 무슨 이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안다 그러면 진술서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자 검찰이 그렇게 반응을 하자 저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시든지 말든지 또 이렇게 내 됐죠. 맘대로 안 왜냐하면 되고 검찰이 있는.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는 입장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개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차피 난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을 통해서 또 기소하게 되면 재판정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엇인가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뭐 출두하겠다, 진술서 내겠다, 기자회견 하겠다. 이건 뭐냐면 이 전체 상황을 사법적인 어떤 그런 이 공방으로 벌이지 않고 정치적 공방으로 벌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루어졌다라면서 혐의 입증에 지금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공세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공세에 맞대응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언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정도의 포괄적인 지금 반응이에요. 이건 혹시나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공방에서 이 페이스가 여론을 또 움직이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여론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다른 사건의 어떤 대응들, 민주당 진영의 대응은 어땠냐면 죄가 없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 지금 검찰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증거가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이제 공세를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어떤 페이스가 사실 말려들게 되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이고 그리고 우린 증거가 많다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그 언론 그런 프레스 릴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주에 또 진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요. 네, 이건 뭐 공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탈당계를 제출했을 거라고 믿고요. 네. 탈당계 제출하면서도 어쨌든 돌아온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는 없다. 돌아온다. I'll be back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송 전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무특보를 지낸 인물로 또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고요. 예. 보니까 뭐 부대변인도 맡고 사실상 이제 정당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인천시장 재임했을 때 인천시 법률고문, 인천시 시설관리공사 이사를 역임했으므로 네. 송영길 전 대표 측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관,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 변호사다,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당인 출신, 또 같은 정당, 또 자신이 시장 시절에 법률 고문 이렇게 선임을 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법 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방을 벌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네, 당연히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청구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네.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사실상 키맨이에요. 네. 9명이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네. 보면 9명 중에 모든 그런 그 정황들, 이게 그 상황실장한테 돈을 주고 현역원한테 돈을 주고 또 지역본부장한테 돈을 주고 이런 각각의 어떤 상황들을
다 알고 있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가장 큰 액수를 지금 조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명 중에 가장 중요한 키맨이고 가장 중요한 키맨을 인신을 구속을 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가장 지금 이 관건이다라고 보여져서 새로운 혐의들을 추가해서 증거인멸 이래서 증거인멸을 할 것 같아요라고 영장 판사에게 지금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아, 네, 당연히 예.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진상조사 못한다. 왜냐하면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수사권이 없는 거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어떤 비위 사건이 있는데 진상조사를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봐라, 우리는 어쨌든 뭐 자당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진상조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저 당은 했는데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아직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의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한계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민주당의 이러한 미적지근한 태도에 야권 내에서도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또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은주 대표 이야기가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진영 논리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 2012년도에도 돈보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원혜영 공동대표가 진상조사에 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발표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극복해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때는 진상조사를 하고 못합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라는 게 옆에 땅인 정의당 이인주 대표의 지금 따끔한 지책이죠. 그렇죠. 자, 게다가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맡아주십사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대변인을 사실 당 대변인을 그만두게 된 게 설화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설화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 이 언론 그러니까 대변인 격을 맡았다고 한다면 당의 어떤 누가 되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철회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의 재발 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 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네. 그 대의원제 폐지가 돈봉투 살포의 재발 방지책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과연 뭔가요? 투표잖아요. 이게 네. 전당대회에서 이겁니다.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돈으로서 지금 매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저희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한 표인데 대의원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네.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에 해당하는 그런 표에 반비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명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대의원한테 돈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가성비가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면 그런 어떤 돈봉투와 관련된 그 문제가 줄어들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없애면 대의원들이 대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들만 표를 많이 집중하게 되면 역시 전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반비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또 돈봉투 의혹 파문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꼼수 탈당을 해서 논란이 됐던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킨 데 이어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민영배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민주당이 할 말은 없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영배 의원의 탈당으로 안건 조정위를 그렇게 이 수기 과정 없이 그냥 넘겨버린 것에 대해서 깔끔한 질책이 있었거든요. 질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이제 복당시킨 것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자 해지를 한 게 아니냐.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주도했던 사건으로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결자해지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돈봉투라든지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인한 파장이 큰 가운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56%가 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그렇죠. 평론가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봉투는 우리가 고무신 선거, 네. 막걸리 선거 네. 기억하시죠? 예.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네. 이런 후진적 그런 그 정치 행태를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2023년에도 이런 돈봉투가 횡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실망하는 건 돈봉투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당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개혁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그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라고 네. 아직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만큼 돈봉투와 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이 되면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또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이제 수수자라는 건 현역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현역 의원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네. 현역 의원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녹취록이 관건이에요.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직접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송영길 대표가 아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하더라도 지금 소환을 하고 또 기소까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아직도 파장이 커질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법률 이슈 토크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군벌 간 무장 충돌 지금 수단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수단에 30년 독재자를 함께 몰아낸 군벌의 1인자, 2인자가 통수권을 놓고 충돌을 하면서 지난 15일부터 또 여기에도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 참 심각한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예. 내전 아주 양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일단 사상자가 400명까지 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내전이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끝을 맺을 수 있는 건 한쪽이 힘의 우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한쪽을 완전히 압도해야 되는데 지금 양 군벌 간의 이 세력이 아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끝이 안 나요. 팽팽하구나. 그렇죠. 어느 쪽이 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양쪽이 계속 그 여러 국가들이 지원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되므로 이 내전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교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난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동의 적이 있었어요. 이 두 군벌은 어떤 적이냐면 이 수단에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정부군 1인자와 그다음에 RSF라는 뭐 신속지원군이라는 민병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을 이끄는 제2인자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네. 이 두 군벌이 함께 손을 잡고 어느 정도는 함께 이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이 권력하에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뜰 수는 없잖아요. 네. 서로 권력욕을 부릴 수밖에 없고 수단이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금도 많이 생산하고요.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둘이 맞붙게 된 어떤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아프리카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나라가 세워지는 게 나라가 각 그 국민들이 구성원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고.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 다 부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이 함께 하나의 어떤 나라로서 형성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거든요. 근데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식민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인위적으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전이 벌어지면 하나의 국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없는 거예요. 요인이. 그래서 부족 간의 싸움으로 끝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큽니다. 맞습니다. 아까 힘의 균형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 팽팽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내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바이러스까지 창궐할 수 있는 우려까지 또 더해져서 지금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 내전이 벌어지는데 한쪽이라도 아유 이거는 우리가 건들지 말자. 예를 들어서 보건연구소라든지 절대 건드리지 않아야 될 국가 기반 시설이 있다면 그건 관리가 되는데 이를테면 바이러스 창궐을 관리해야 할 보건연구소 이런 곳들도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울리는 총성 소리에 우리 수단 주민들은 터전을 잃고 헤매고 있죠. 유혈 사태 없는 평화로운 날이 얼른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님께 무료 상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 방송에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하단에 또 지금 안 나가네요. 나갈 거예요. 자, 이메일로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agine